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위한 국민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외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젊은 당대표 이준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원식 제4정조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방위 간사이신 한기호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당의 전략부총장을 이뤄주시는 성일정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열흘 고생하시는 서범수 비서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서진 유튜브 TV러셀 운영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상호 유튜브 캡틴 운영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주원 6대전 운영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정부 측에서 유희승 국방부 보건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최자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UN 무역개발회의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편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방력은 세계 6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2,000불 시대를 열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국군 장병이 국가 안보를 철통같이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와 무더운 날씨에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60년대 보릿고개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부족한 병영 생활 실체로 우리는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부대 분위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어떨 때는 아프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도 제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가벼우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그런 판단, 훈련이나 근무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도 없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민간 병원에 좋은 최고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 그런 질환의 경우에도 적시에 진료받을 기회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MZ세대 병자들의 분노의 인증사진이 SNS를 통해 전해지면서 또 군 식단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메인 반찬과 국이 없는 도시락, 일회용 스티로폼 도시락과 밥과 한 숟갈 정도의 불고기, 달랑 깍두기 2쪽이 담긴 도시락, 이런 일들도 일각에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추행 사건 등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귀한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자녀를 안심하게 또 건강하게 군에 보내고 염려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국토를 방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군 장병들이 안전하고 건강에 복무할 수 있도록 군 병영 생활 전반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오늘 국민의힘이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 생활이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군 대한민국 국군이 되도록 정말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님의 축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 최근에 2030 세대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라는 것은 그에 걸맞는 행보를 우리가 보여줬을 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 의무 복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 최근에 급식 문제가 불거졌지만은 진짜 그 병영 생활 자체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대선 전까지 진짜 젊은 장병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번에 부실급식 사태에서도 드러났고 또 성폭력 관련한 대처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군이 과연 이런 장병들의 복지 문제나 생활 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정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오신 분들의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외에도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쪽에 활발하게 소통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병사의 복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전투력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군을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결코 예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아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의 실질적인 대책과 그리고 또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꼭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도읍 정책위원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정책위의장 김도읍입니다. 우리 이준석 당대표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저희 정책위에 주문하신 게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 생활을 위한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저희들 지금 정책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군 의료 체계에서 보면 지금 시중에 있는 공공병원, 시립병원, 또 뭐 국립병원 이런 데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 대표께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제가 또 1차적으로 당 대표께 의료 체계 개선에 관한 보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원식 사정조위원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세미나를 의미 있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발표하시는 분이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시겠지만 제가 군 생활하면서 느꼈던 좀 몇 가지 정책 대안을 먼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의료 체계 개선에서 현재 국방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후송 역량, 의무 헬기 같이 긴급 환자를 후송하는 역량. 이거는 군 예산을 더 투입해서 늘려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 중심의 진료. 이 국방부도 대부분 보면 자체 역량보다 외부 의료기관과 협진을 통해서 이 역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수한 군의관을 획득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군의관 소요가 2,400명인데요. 한 6.5%, 150명만 장기 군의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인턴이나 전문의를 맞춰서 임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단기 군의관이 잠깐 군에서 진료를 하고 전역을 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장기 군의관을 우리가 바깥 민간 병원처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장기 군의관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워낙 현격한 문화적 대우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안은 뭐냐? 외부 전문기관과 협진 체제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예를 많이 드는데요. 미국은 자체 군의 의료 역량이
바깥 민간 의료 역량에 뒤지지 않습니다. 왜? 전 세계를 원정형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인랜드입니다. 바로 인접에 바로바로 병원들이 있습니다. 후송만 빨리 되면, 응급처치라고 후송만 빨리 되면 민간 우수한 역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의미의 국가 총력전입니다. 굳이 확보 안 되는 군의관에 많은 돈을 넣고 통합병원에 무슨 수련이 제도로 만들고 해봤자 사실상 큰 효과도 없고 돈만 듭니다. 두 번째는 저는 원격 진료 체제를 군에서 구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미군 같은 경우는요, 인식표, 우리가 군번줄이 인식표라고 아시죠? 인식표에 보면 탁 찍으면 그 병사가 민간 병원에서 쭉 했던 모든 진료 기록이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초기 진료하는 군의관이라든지 의무병이 바로 위에 상급 부대와 협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현실을 봅시다. 대대급 이하에는 2년 인턴을 마친 군의관이 들어옵니다. 또 더 소격오지, 소대나 분대 단위로 떨어져 있는 곳, 소규모 함정에는 군의관을 다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의사 인력이 안 됩니다. 의무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병이 응급처치, 예를 들면 뭐 발에 간단한 부상은 치료하겠는데 뭐 심장질환이 나왔다. 어떻게 치료할까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전문의를 투입한다. 근데 전문의가 내과 전문이면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전문의가 볼 수 있는 질병이 갑자기 병사나 장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각 소규모 단위로 함정 단위로 모든데 종합병원을 하나 붙일 수는 없잖아요. 원격 진료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원격 진료를 우리가 헬스케어 시스템과 다 결합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것을 즉각 우수한 그 의료진의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수송전화를 통해서 민간 우수 그쪽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 우수 병원에다가 후송하면 그 장병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군에서 다 갖겠다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세 번째는 병사들이 아프다 하면 아프다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문제보다 문화적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군의 지휘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병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대별로 요새 중대별로 다 온라인이나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깔아서 바로바로 병사가 굳이 직접 면담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아픈 것을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의료지원 체계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마지막 끝으로 군병원의 비교우위한, 군병원은 뭐 할 것이냐, 비교우위한 전문성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총상 등 전문 분야는 군에서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이 분야 집중해서 발전시키고요. 그다음 감염병 같은 것들은 이 국가 공공의료 체계에 포함을 해서 뭐 격리한다든지 이런 데는 국가 전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평시에는 바로 인접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파병되면 대개 의료 격오지 지역, 의료 소외 지역에 가는데 그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군대 병원은 고정된 시설이라기보다 이 모바일로 즉각 이동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만약 그렇게 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전쟁이 나서 우리가 북한 지역으로 갔다. 북한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거기는 헬기를 해가지고 삼성병원에 날아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군 병원들은 아주 그 도해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최전방 지역은 되도록 이 차량으로 이동식 가능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두 번째는 군 급식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계획이 급식비를 뭐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고요. 장병 선호 식품을 증가하겠다. 급양 지원 인력을 뭐 조리병을 1,000명을 더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본질적인 처방은 제한됩니다. 조리병을 갑자기 1,000명을 확대한다고 해서 소위 셰프인데 그렇게 질이 향상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임상경험 말했듯이 조리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그 양질의 그 음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군급식은 과감하게 미군처럼 아웃소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 전문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병사들이 이제 10,000원 됐다고 하는데 급식비가 10,000원만 들까요? 간접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식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전기, 수도세, 물세, 식당 담당관, 조리병, 인건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식자재를 나르는 차량이 필요하고 수송부가 필요하고 차량에 선탑하는 간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상 직접비는 10,000원인데 간접비를 따지면 20,000원 내지 30,000원이 든다고 봐요. 그런데 잔반 발생 것까지 고려를 하면 국가 예산을 3만 명을 1인당 3만 원을 하루에 들여서 실제로 병사들 입에 들어가는 것은 6, 7천 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걸 아웃소싱 시켜서 병사 급식비를 15,000원에 올리면 정말 우리 중상층 이상의 최고급 식사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도 절약됩니다. 그리고 절약된 그 조리병은 전투병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뭐 추가적인 내용은 뭐 저 나중에 정책과 갈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군의 장병들 급식하고 피복이 지금 방사청에서 있다가 조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발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방사청에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방사청장이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 담당하는 조직과 함께 조달청으로 넘겼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정부 부처의 직원들 중에서 옷 주고 밥까지 주는 데가 군대밖에 더 있습니까? 가장 전문성이 있습니다. 정부 조달청에서 누가 직원들한테 밥하고 옷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방사청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조달청에 팽개쳐 놓고 그다음에 이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으니까 사실상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이것을 다시 원위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국방에 간사이신 우리 한기호 총장님, 예, 그러면 그 정책님 나가셨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하고 일단 좀 사진 촬영을 하고 좀 토론을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예, 뒤쪽으로. 아니 그냥 이렇게 뒤에서 놓고. 이거 치워야 되나요? 예, 이쪽으로. 대표님 이쪽으로. 네. 자리를 하나씩 옮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그 외빈들의 발언 시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참석해 주신 분들의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대표께서는 구독자 73,000의 캡틴 김상호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현재는 직업군인 컨설팅, 군 직업 소개 프리랜서 강사를 하고 계시고요. 군 경력은 육군 공병대위,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십니다. 황서진 대표는 현재 TV러셀 유튜브 구독자 13만 명을 운영하는 운영자십니다. 2011년 학군 49기로 임관을 하셔서 우리 신원식 장군님이 사령관을 계셨던 수방사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육군 대위로 전역하셨습니다. 김지원 대표께서는 현재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육대전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민관 군 합동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희수 과장님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일단 그 순서를 우리 최고의 의료 혜택을 위한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그런 주제로 황서진 운영자님하고 김상호 운영자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짧게 핵심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호입니다. 이런 자리에 좀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는 거두절미하고요. 군의 의료 지원 체계를 높이는 건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많은 부분 필요하고, 아까 신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깊고 아주 이 장군다운 더 넓은 의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간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군인들이 다쳤을 때 민간 병원을 누구나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의료를 본인이 선택해서 받고 싶어하는 자신의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다치거나 훈련을 나가 다치거나 했을 때도 굳이 꼭 군병원까지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꼭 군병원까지 가야 되는, 저도 실제로 저 현장에서 손가락이 잘린 간부가 있었는데 그 간부도 가까운 병원에 가면 될 것 같았는데 바로 굳이 군병원까지 가는 이유가 좀 궁금했었고, 물론 이제 군병원이 치료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응급실을 간다고 하면은 우리 간부들이 응급실 앞에서 이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 응급실 비용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 혹은 이 응급실 비용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간부들이 사실은 병사들이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간부들을 봤을 때 자신의 부하가 다쳤는데 좀 비겁한 간부들을 만드는 것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부하가 다쳤을 때 병원을 데리고 진료를 했을 때 그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그 지휘관이나 간부에게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꼭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군병원의 의료 시설이 물론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거나 막 엉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민간보다는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병사들과 간부들과의 소통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간부들이 자신의 부하나 자신이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다쳤을 때 이 친구들이 병원비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병원을 갈 수 있는지, 혹은 다쳐서 나중에 보훈처의 도움을 받아서 유공자가 돼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아는 사람이 대부분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전무합니다. 일단 양성기관, 사관학교, 학군교, 그리고 임관에서 초군반, 제 고군반까지 했지만 어떠한 교육에서도 내 부하가 다쳤을 때 어떤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받고, 이러한 과정들을 간부들이 알고 있어야, 왜냐면 병사가 직접 군의관한테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혹은 대대장님한테 어떻게 내 진료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까? 기껏해야 소대장, 분대장, 중대장에게 물어보는데, 그러한 일선에서 병사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부모와도 통화를 하면서 부모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우리 간부들이 병사들 앞에서 비겁한 간부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식 수준이 어쩔 수밖에 없는 오해를 만들고, 그 나중에 지나고 나서 부모는 그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쳤는데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군대에서 조치해주지 않았다라는 오해와 의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장교들, 부사관들, 간부들이 최소한 장교들이라면 소대장, 중대장이랑 지휘관 지휘 잘하면은 이런 의료 체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내 병사가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부모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우리 군의 의료 체계의 믿음과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좀 강력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교육이 좀 잘 돼서 소통의 부재도 좀 깨고 비겁한 간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간부들의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상호 운영장님 말씀, 이제 병원의 비용, 또 간부들과 병사들의 소통,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초동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걸로 생기는 오해, 또 초동 대응 실패,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황선인 대표님 말씀 주십시오. 네, 황서진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의료 혜택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
방금 이제 김상우 대표님께서는 체계 그리고 간부들의 책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뭐든지 문제가 터지거나 했을 때 항상 말하는 게 골든타임, 초동조치라고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런 의료 문제가 터졌을 때 항상 보면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정말 작았던 일들이 그때 바로 조치를 했으면 없었을 수도 있었던 상황들이 커지고 그게 언론에 또 부각이 되면서 더욱더 커져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도 이렇게 훈련병이 사망해서 우리 군은 뭐 개혁을 하겠다, 혁신을 하겠다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2021년 지금 봐도 10년 전과 동일합니다. 솔직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 많이 바뀌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군 의료 체계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2013년도에 제가 한번 이거 보면서 찾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제 그 인터뷰한 게 있었습니다. 그 의무사령관으로 취임하신 분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신뢰 중심으로 군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2021년에 군 의료 체계에 지금 신뢰가 솔직히 1%라도 있는지 저는 그런 질문상을 좀 던져보면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할 겁니다. 아직도 군의 실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말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연 이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가 있을까 보면 결국 저는 이 모든 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병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병사들이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팠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내 지휘관에게 말을 하면 좋은데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왜? 훈련이나 근무로 있었을 때 의료기관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근무지를 비웠을 경우에는 누군가 대타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군의관 문제로 봤을 때도 아까 신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 복무자도 매우 적고 그리고 군 의료 전문 의료인이 매우 적은 현실입니다. 솔직히 내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사회에서는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군에서는 과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전혀 없기 때문에 다 이탈을 하는 건데 이러한 게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쌓여서 인원이 없어 병사들이 아팠을 때 말을 못하게 되고 또 진료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과연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문제점이 뭐가 있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봤을 때 신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군은 결국 특화된 영역에만 좀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군이 부족한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우리는 못한다. 이거를 외부 의료 체계와 협업을 해서 하고 우리는 특화된 영역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 체계를 빨리 구축해서 외부 민간 진료에 맡기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아까 이와는 좀 다른 이제 군 성폭력 관련 신고인데 이건 짧게 말하고 가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매년 800여 건의 성폭력 신고가 군내에서 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 제목을 봤을 때 아주 저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없던 일로 해줄 수 있겠니라는 이 문구가 저는 아직도 참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딱 공감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겁니다.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이 군 문화가 현실적으로 지휘관들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지휘관이 관리한 장병은 대략 대대장으로 봤을 때 한 200명이 되는데 솔직히 200명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를 합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폭력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의 관점은 일반적인 관점은 야 저걸 왜 해? 도대체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하는데 그런 범죄자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의 마인드를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지휘관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은 이걸 빨리 신속하게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조치를 했을 때 정말 잘했다고 해줘야지 이거에 대해서 감찰부가 다시 들어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버리면 지휘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축소하고 은폐시키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휘관에게 지휘 책임을 묻는 군 문화는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황선영 위원장님, 골든 타임 중요하다. 예전과 지금 별로 의료체가 바뀌지 않았다. 인력 부족이 있다. 그래서 외부하고 못하는 부분은 협진을 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다음 김주원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6대전 운영자 김주원입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 이런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실급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2월 23일에 저희 페이지에 처음 업로드된 주먹밥 부실급식부터 지난 7월 4일에 업로드된 52사단 부실급식까지 이제껏 6대전에 게시된 부실급식 제보건은 총 17건이었습니다. 사진이 없어서 게시되지 못한 제보건까지 더하면 50건은 더 넘겠습니다. 부실급식 사진들을 다들 보셨기에 아시겠지만 정말 처참했습니다. 2021년에 이러한 급식을 먹는다는 부분에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이러한 부실급식을 먹는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덕분에 저희 6대전이 이렇게 커진 것도 사실 부실급식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겠죠. 지금껏 제보해온 많은 병사들의 사례를 종합해 봤을 때 운영자로서 느낀 부실급식들의 공통점들은 지휘관 및 간부들의 관심이 부족했다입니다. 격리 장병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병사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또 관심을 가졌더라면 반찬이 없거나 양이 부족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텐데 이제껏 제보해준 병사들에게 물어보면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도시락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격리자들의 도시락은 근무자 식사를 미리 챙기는 것처럼 비격리 인원들이 먹기 전에 먼저 챙겨놔야 하는데 비격리 인원들이 먹고 난 후 도시락을 싸다 보니 다 먹어서 없는 경우도 있고 양이 부족한 부실급식 사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제보받은 사례 중 제일 심각했던 제보는 이작사 예하 부대에 격리 장병이 30일 동안 격리를 하였었는데 도시락이 총 90개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 38개만 지급되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해당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실급식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리병에 대한 편제 및 혹사 등 부실급식 관련된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부실급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 대책 중 부족한 조리병 인원 1000명을 행정병으로 간축해 조리병으로 충원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병 인원들을 감축하여 기존 행정병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면 이 또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병 주특기로 기존에 복무하던 인원이 갑자기 조리병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불만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조리병 특기로 후반기 교육도 받지 않은 인원들이 조리병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단지 머릿수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 다른 국방부의 개선 대책으로 현재 32 보병사단 예하 1개 대대에서 조리병이 없는 병영식당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양관리관 1명과 민간조리원 6명이 대대원 전체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병역자원 감소라는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고 군 급식에 민간 조리원이 참여하면 급식의 질도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조리원을 더 늘려 현행 조리병 중심의 군내 조리 인력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적인 조리부사관을 함께 배치하여 운영한다면 안정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급양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실급식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휘관 및 간부의 관심 그리고 투명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명성 강화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 개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군 및 정치권이 국회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으로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급식 문제를 주로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 대표님은 군급식에 민간 조리원이 참여하면은 그게 좋아지겠다. 또 지휘관 간부의 관심,
또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이런 걸 좀 더 개선하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아까 신원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정말 케이터링 그런 아웃소싱하는 것도 굉장히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이신 유희승 과장님, 예, 다 들으셨는데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보건정책과장이기 때문에 군 의료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식 의원님, 김상호님, 황서진님, 저희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잘 기억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보통 병사들이 아프면 한 50% 정도는 군병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한 50% 정도는 지금 현재 민간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저희 전방 같은 경우는 민간병원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군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군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을 이분화해서 뭐 어느 한쪽만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고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 의료기관도 저희가 좀 발전을 시키고 민간 의료기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군 의료기관이 그래서 조금 발전을 하려면 아까도 원인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2,400명 군의관이 있지만 2,300명이 단기 군의관입니다. 결국은 의료기관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숙련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장기 군의관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장기 복무 장려 수당을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 군의관에서 장기 군의관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지금 없는데 이런 처우 개선이 좀 된다면 지금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단기에서 장기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김상호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어떤 의료 체계라든지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홍보라는 교육이 잘 안 돼서 좀 제대로 이렇게 병사들이 안내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거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담 콜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대 지휘관들이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그래서 병사들이 바로 좀 관련해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요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당 내외에서 지금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인 질문이나 또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유희승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현재 그러면 군에서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 활용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어떤 부분이 검토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격오지 장병들 같은 경우에 그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뭐 그것을 위한 지원이나 아니면 법 개정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지요? 네, 원격 의료는 저희가 지금 한 수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격오지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가능하지 않은데 저희 그 군 의료에 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오지에는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 저희가 그것을 좀 더 이제 격오지가 아닌 부대도 사실은 연대대에도 보면은 뭐 군의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원격 의료는 좀 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격 의료 자체만 저희가 믿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은 원격 의료라는 게 이렇게 대면 의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오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괜히 그 시간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으면 빨리 가서 뭔가 혈압을 잰다거나 뭐 피 검사를 한다거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하는
거가 조금 제한되기 때문에 원격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저희가 연구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2014년 15년에 한참 원격질로 TF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처음에 이제 군의관 장기 군의관들은 반대하더라고 바깥 의료 그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좀 지휘부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제가 차장하고 작전본부장 할 때인데 의견을 내서 정착인데 아직도 좀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좀 발전시켜 주시고요. 그 저는 국방부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군은 중간 이하예요. 그러니까 늘 부모들은 군의 의료 자기가 늘 받던 민간 의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군의 기준으로 가니까 군이 항상 미흡해서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격차를 줄일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게 자체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우수한 민간 의료를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죠. 저는 후자에야 방점을 두고 총상 같은 몇 가지 제한된 분야만 자체 역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누가 우리 황수진 씨가 이야기했나? 도심지 부대는 아까 말한 대로 민간 병원 바로 가서 뭐 돈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격오지라든지 함정이라든지 도서 지역에서 우리 장병들이 우리는 특이한 군대입니다. 전 세계 군대는 대부분 모여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군대만 각지에 흩어져 있냐면 북한 때문에 그래요. 미국 군대 격오지 없어요. 큰 베이스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병원 하기도 쉽고 민간 병원 이송하기도 쉽고 모든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병사들은 의료 서비스 자체 군이건 민간이건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돼 있고 이게 나중에 전쟁이 나면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응급처치예요. 응급처치. 응급처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게 제일 핵심이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전문 의료기관에 얼마나 빨리 후송시킬 것인가. 그러고 나면 군은 사실은 큰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민간 의료기관 아까 말한 세 번째 후송이 돼서 세 번째 어떻게 잘 치료해 줄 것인가를 계속 노력하면 이 절대적으로 민간에서 비교 열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노력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것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해 주십사.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적해주신 문제가 세 가지였는데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한 가지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전방 같은 경우는 민간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자원을 활용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저희 그 군 의료기관도 지금 이미 인프라가 또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을 다 한 테이블에 놓고 전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군 의료기관을 좀 발전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후방에 있는 군 의료기관의 자원들은 다 전방으로 몰아서 후방에 있는 데는 다 민간 병원이 많기 때문에 민간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격오지에 대해서도 그쪽은 후방에 있는 그 의료 자원을 이제 그쪽으로 몰아서 격오지의 어떤 그 의료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저 후송 말씀하셨는데 이미 저희가 의료 헬기를 8대 전력화해서 후송은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방하고도 이제 협업해가지고 후송 문제는 저희가 많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틀을 놓고 전국을 놓고 전체 우리의 의료 자원을 민간 군 구분하지 말고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희승 과장님 저 군의관이세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행정공무원입니다. 예? 행정공무원입니다. 과거에는 그 의사 군의관이 했었잖아 그 직책을. 과거에 언제 했는지 안 했었나?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다 행정공무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여쭙게요. 그 지금 여기 나오신 운영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보면은 골든 타임이 중요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 등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의료 지식 아니겠어요? 그런 건 골든 타임 놓치지 않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거는 또 후방에 후송을 하든 민간 병원을 가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선제적인 능동적인 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럴 때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비용 문제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그 의료의 어떤 체계와 그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에 좀 요청을 하거나 그랬던 사안들이 있으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한 해 국방 예산이 50조인데 저희 그 보건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게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군병원의 장비라든지 시설은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이 크게 국방비 대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요구해서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은 보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신원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병원을 이제 선택할 때 좋은 의사가 있는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2,400명 군의관 중에 2,300명이 그 숙련도가 낮은 단기 군의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핵심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게 기본적으로 처우 개선이 돼야 되는데 또 쉽게 말해서 연봉이 그 민간에 비해서 반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개선하려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수당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해보면 군병원 의사만 못 올려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공공병원이라는 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보훈병원도 있고 경찰병원 무슨 지방의료원 이렇게 많이 있지만 공공병원들의 특징들이 민간병원 대비해서 의사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처우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만 가지고 이제 인사혁신처 협의를 해보면 어떻게 국방부만 올려줍니까? 이게 다른 데는 낮은데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그걸 가서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하면 보건복지부는 그게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지 좀 안 해주고 아니, 근데 어쨌든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수당 문제가 되고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은 혹시 국방부에서 그러면 체계적으로 뭐 연구를 해본 바가 조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얼마 받으면은 예를 들어 장기 복무를 고려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조사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19년도에 그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단기 군의관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 조금만 한 10%만 저 장기로 지원을 해도 상당한 수의 숙련대 의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연봉 수준을 조금만 올려주면 어쨌든 군 병원이라는 게 민간에 비해서 조금 좀 그 일 자체가 좀 많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월 3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그 장기 복무 장려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월 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전체 예산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본인 계급에 따라 받는 수당 외에 더 300만 원 된다는 거죠? 외에 장기를 지원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월 300만 원을 더 주는 건데 이 대상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혁신처는 그 어떤 불공평하다. 이게 다른 공공병원의 그 공무원 의사들에 대비해서 더 많이 주는 거가 이제 이게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못했습니다. 그때 19년도에. 그 지금 이준석 대표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좀 이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뭐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거치면서 뭐 저 개인도 포함해서 우리 당의 그런 어떤 국방부 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신원식 의원님께서 또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신 후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문제까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정책화하고 공약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히 또 한 가지 또 다른 논제로 나왔던 급양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아까 뭐
민간 조리원의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긍정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 나가서 군의 상당 부분 비전투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간에 외주를 주고 아웃소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에 들어가는 인력을 전투 인력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여러 병영 생활에 대한 문제들이 2030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관심받는 주제이고 무엇보다도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좋은 대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참여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혹시 뭐 더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부조관부 괜찮으세요? 질문해도 예예예. 대표님이 이사 가시고 더 말씀 주시면 됩니다. 혹시 저에 대한 질문?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상원 위원장님. 지금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개인 실비 보험을 다 들잖아요. 요즘 병원 가면은 그냥 보험사에 제출하게 주세요라고 하고 보험사에 정말 어플로 그냥 찍어서 보내기만 하면은 한 하루 이틀 내에 의료비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군의관한테 아무리 돈을 줘도 전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자유를 찾아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군에 아무래도 소속되어 있고 군의 계급 체계가 있는 곳에서 군의관분들도 이제 있다 보면은 계급 높다고 오셔가지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계급 체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돈 올려준다고 해도 남아있을 군의관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밖에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서류 떼주세요 하고 제출만 해도 바로바로 비용이 나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민간인들은 그렇게 해서 의료 혜택을 다 누리고 좋은 병원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게 좀 고민됐으면 좋겠죠. 제가 알기로는 군인들 보험도 이번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인 보험 병사들이 2년 동안 뭐 봉급을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쳤을 때 자기가 진료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고 최고의 진료를 선택받아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게 확신이 더 봉급 올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고, 병사들이 이 평일에도 아팠을 때 자기가 병원을 가고 싶다고 요즘 핸드폰으로 다 예약이 되니까 예약을 해서 뭐 지휘관이나 지휘자들한테 보여줘서 병원을 가고 싶다고 해서 예약을 해서 병원을 평일에도 갈 수 있는, 코로나가 아니라면 평일에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만약에 그 평일에 병사가 본인의 이제 임무를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친구들 좀 자율적으로 그 친구들 대신 쉬는, 그 친구들이 대신 나가지 않는 날 뭐 야간 근무를 대신 서준다던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병사도 어차피 야간 근무 누군가 서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의 임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평일에도 병사들이 자기가 직장인들도 본인이 아플 때 뭐 방가를 낸다던가 휴가를 해서 가듯이 병사들도 외부 진료들을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병원비까지 이렇게 보험처럼 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네, 우선 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은 지금 7월 말, 빠르면 7월 말, 8월 되면은 시행이 될 겁니다. 뭐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민간병원을 가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은 자기가 냈어야 됩니다. 공단 부담금은 국가에 내주지만 그게 이제 전체 진료비 한 30% 정도 되는데 그걸 부담을 해왔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실손 보험 수준으로, 그러니까 실손 보험에 보면은 그냥 일반 병원 가면 10,000원 제하고 나머지 환급해주고 대학병원 20,000원 제하고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원을 7월 말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료비는 많이 그 어떤 경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어떤 그런 병역 문화, 아플 때 아프다고 얘기 못하고 바로 못 나가는 그런 문제는 저희의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가 상당히 좀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고, 이번에 민간군 병역문화 혁신 뭐 위원회도 운영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해서 좀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네. 난 헬스케어 시스템 때문에 물을까요? 예를 이제 요새 전 국민 의료보험하고 매일 건강검진을 하니까 그 정보가 군에 입대한 병사들한테 입력이 되는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군에서 기록된 의료국이 다시 전역할 때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지, 그래서 민군 의료 기록이 이게 서로 호환이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 의료 기록은 그 개인 정보 중에서도 제일 좀 까다롭게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는 서로 호환은 안 되고 있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본인이 동의하면은 군에 와서 그 기록을 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은 갖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 입대하는 병사가 동의할 경우에 그 병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있던 같은 기록들을 군병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중학교 때 인식표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기본, 예를 들면 혈압이 어떻다든지 뭐 혈액형이라든지 기타 응급처치를 할 때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기록은 누가 쓰러져 있다. 그러면 이 요새는 기능이 잘 돼 있으니까 어무병이 뛰어가서 뭐 상처나 붕대는 싸매겠지. 그 인식표 되면 최작 의료 그 기록이 바로 후송 예상되는 병원에 공유가 돼 버려야 돼. 그리고 민간 이제 정상적이고 뭐 선천 질병이나 갖고 있던 질병이 없는 사람은 그냥 외과 처치는 하면 되지만은 통상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희귀한 경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군 내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뭐를 만들어서 특별한 게 없으면 뭐 권장 규정 정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 병사의 군에서 진료한 그 소위 이력은 그 병사한테 개인한테 주는 거지. 그리고 그 병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병원에 다른 진료를 간다 그러면 군에 있던 기록이 삼성병원으로 자동 갈 수 있도록 이 소위 말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입니다. 이 헬스케어 시스템을 민간 병원에 서로 요즘은 이제 뭐 이게 사진 찍고 MRI 자기가 갖고 가고 하기도 하는데 서로 바로바로 온라인으로 안 되잖아요. 병원별로 칸막이가 있어서 군에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원격 진료처럼 국가 의료 체계의 발전에 국가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군에서 왜냐면 이해집단이 좀 덜하니까 군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생각으로 군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이런 개선에 가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바로 그런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사실은 개인정보보다 각 의료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개인 동의만 받으면 굉장히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군대 기간이라는 게 상당히 그 개인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기간입니다. 사실은 대학교 때 좀 이렇게 방만한 생활을 하다가 군대 와서 건강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습관들을 잘 키워서 나가면 그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헬스케어 관련해서 군대에서 뭔가 좀 제대로 된 전문화된 헬스케어 시스템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잘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 들으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게 그 군 병사 한 분 한 분한테는 개인 정보지만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군으로 볼 때는 그게 개인 정보를 떠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국방력에 어떤 그런 조그만 구멍이라도 생기지 않는 관리 체계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황서진, 김주원 대표님 뭐 더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시고? 예, 그러면요. 예, 아까 이준석 대표께서 당 대표를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로 오늘 그 군 현역병들, 병사들 어떤 그런 안전과 건강한 병영 생활을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떠나시기 전에도 그 말씀이 있었다시피 당의 이제 신원식, 한기호 또 군 출신 의원님들과 또 국방부 함께 협력해서 지금보다 사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그 체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주신 의견을 토대로 당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부모님들이 또 당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병영 생활이 되게끔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예, 미안합니다. 자꾸. 아닙니다. 그 이제 국방부에서 할 때 군의 의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인 지금 의사나 간호사에게 지금 치료하시는 분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제약, 약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치료에 필요한 걸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죠. 그 두 가지 시장이 존재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렵게 잘 연결시켜서 국가의 전 의료 역량을 한 분의 생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라는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야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의료진의 민간은 기준입니다. 의료진의 능력이라든지 아까 말한 제약 기준, 그 다음에 또 이제 의료 장비나 이런 진단 장비들이 있어요. 이런 장비, 약 이런 시스템은 뭐 세계에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아요. 뭐 창조하는 영역이 좀 뒤떨어지지만 모방하거나 수입에는 아주 제대로 돼. 근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 이거를 잘 구축해놔서 군에서 시범보이 잘 구축해놔면 이거 국가 의료보건 체계도 연결되고 중요한 수출 산업이 됩니다. 전 세계 의료 낙후 지역. 그다음에 의료 선진국이라지만 미국처럼 땅이 넓은 데는 그 구석구석 지방에 있는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우리나라보다 못 받고 있거든요. 러시아, 중국 뭐 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 때 창조 경제가 바로 이런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으로 해서 해외에 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장병 의료를 하는 그거를 좀 더 큰 차원에서 장병 의료의 질도 높이고 이게 국가의 어떤 큰 산업이 되고 이게 민간 영역과 결합돼서 수출 산업까지 될 수 있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장병 의료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하면 국방부에서 연구를 해주고 그게 필요한 법, 뭐 제도, 예산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제기를 해주면 여의도 연구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뭐 과장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게 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